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하고 효자가 되어버린 남편놈과 가부장적인 시부에게 질릴 대로 질려 이혼해버린 이혼녀입니다. 처음 결혼을 할 때만 해도 남편이 그렇게까지 효자놈은 아니었는데 시부의 재산 상속이라는 당근 앞에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는지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평범한 맞선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그 뒤로 만난 두 번째 만남과 세 번째 만남 역시 좋더라고요. 대화가 잘 통하는 건 물론이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추구하는 결혼관 역시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가 시작되었고 3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긴 연애 기간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저기 자기야, 난 다른 건 몰라도 제사 명절에 여자만 일하는 거 절대 이해 못해. 엄연히 이씨 집안 제사고 이씨 집안 조상 모시는 건데 왜 엄한 다른 집안 여자들만 고생해야 하는 거냐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결혼하게 되면 각종 집안 행사 때 당신도 나서서 일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해. 이게 내 결혼 첫 번째 조건이야. 그래,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지 않아도 명절 제사 때마다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거 나도 보기 싫었어. 이참에 나도 엄마랑 당신 좀 돕지 뭐. 돕는 거 아니고 그냥 하는 거야. 엄연히 따지자면 나랑 어머님이 돕는 거지. 그래, 알겠어. 알겠다고. 내가 말 실수했어. 앞으로 나도 같이 일할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 줄 거지? 저는 명절이나 제사 등 시댁 집안 행사에 오로지 여자만 일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제 의견을 남편 또한 수용할 것이라 약속도 약속했었죠. 제가 이런 약속을 한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부 때문이었는데, 시부는 가부장적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더군요. 그 어렵다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부는 시모에게 물 좀 달라, 먹거리를 앞접시에 담아달라는 등 시켜먹기 바빴는데 그 모습을 보며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도 약속한 것이었는데 제가 그런 약속을 받아내서일까요? 남편은 제 걱정과 우려와는 달리 가정에서 집안일을 아주 만족스럽게 잘해주더군요. 그렇게 남편에게 큰 만족감을 지내다 보니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고 전 다시 한번 남편에게 강조 또 강조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 무슨 일이든 함께 하는 거야. 알겠지? 만약 당신이 이 약속 지켜주지 않으면 난 앞으로 명절이나 제사 같은 모든 행사에서 절대 오지 않을 거야. 알겠지? 알겠어. 걱정하지 마. 나 집에서 일 잘하는 거 못 봤어?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말이잖아. 정답. 우리 여보가 집에서만큼만 하면 입댈 것도 없지. 그래, 집에서보다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가. 이제 나 좀 믿어달라고. 마지막까지 다짐을 받아낸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섰고 주방엔 제 예상대로 시모 혼자 산더미 같은 일에 쌓여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시모도 함께 해준다면 일이야 빨리 끝나겠지만 이때껏 홀로 고생했을 날들이 떠올라 차마 보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모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겨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가 할 테니까 방에 들어가셔서 좀 쉬세요. 제 말에 시모는 못 들을 말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토끼 눈을 하고 절 보더라고요. 어머 아가, 이걸 어떻게 혼자 한단 말이야? 안 돼, 너 몸살나. 그냥 하던 대로 내가 할 테니 넌 옆에서 조금 도와놔줘. 그거면 충분해. 저 혼자는 못하죠. 그래서 어머님 아들이자 제 남편이 도와준다네요. 그러니까 괜히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좀 쉬세요. 이 땀 좀 보세요. 도대체 몇 시부터 이러고 계신 거예요?
저희 오면 같이 하시면 되는데. 일단 들어가서 좀 쉬세요. 그래, 엄마. 이제 들어가서 좀 쉬어요. 집사람이랑 내가 하면 돼. 전 남편을 앞세우며 시모에게 들어가시라 말했고, 시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라는 듯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군요. 전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반성하라고 했죠. 여보, 반성 좀 해. 이때껏 어머님 도와드린 적 한 번도 없지? 거짓말할 생각도 하지 마. 어머님 눈빛만 봐도 다 알겠으니까. 어머님, 이때까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부터 저하고 어머님 아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들어가서 쉬세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너만 더 힘들 거야. 그러지 말고 나도 같이 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 일 잘해요. 집에서도 가끔 밥도 차리는데 저보다 더 맛있을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주방 해방하시고 방에서 좀 쉬세요. 그렇게 시모가 등 떠밀려 주방을 벗어나려는데 시부가 등장해 주방에 있는 남편을 보고 노발대발 아주 난리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너 지금 주방에서 뭐 하는 짓이야? 얼른 못 나와? 당신은 뭐하고 서 있는 거야? 얼른 우리 장남 나오라고 못해? 아버님, 올해부턴 남편이랑 저랑 명절 준비하려고요. 어머님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주방 졸업시켜드려야죠. 뭐야? 재아가 네가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우리 집에선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서 뭘 하는 짓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집안이다. 어디 남자가 주방 일을 해? 에이, 그런 집안 아닌 집안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큰일이 나든 말든 나는 모르겠고 당장 못 나와? 시부는 몸까지 떨며 화를 내고 있었고 남편은 저와 시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눈이 가자미 눈이 되기 직전이더군요. 시모는 시부의 압박에 못 이겨 다시 주방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고요. 전 여기서 시부의 뜻대로 다 해줬다간 저 역시 시모처럼 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그랬기에 더 단호하게 시모의 등을 밀어 주방에서 내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며 당신이 결정해 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냈죠. 남편 역시 이런 제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는지 아무 말도 없이 계란을 풀기 시작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안도의 옅은 미소를 지었고 시부는 더 큰 화를 내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이 녀석! 지금 이 아비 말을 무시하는 게야? 당장 나오라는 말 못 들었어. 시부의 고함에 남편이 움찔하는 사이 전 시부에게 다가가 앞치마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싫으시면 아버님도 같이 해보세요. 막상 같이 해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이랬더니 시부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앞치마를 탁 쳐내버리곤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아예 집 밖으로 말이죠. 그렇게 시부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시모는 다시 저에게로 와 걱정과 우려 섞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가, 너 어쩌려고 이래?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 시아버지 한번 화내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데. 네가 내 걱정되어서 그런 건 다 알지만 이젠 내가 네 걱정이구나. 어머님, 전 괜찮아요. 오늘 보시고도 그런 걱정이 되세요?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론 이런 힘든 일은 혼자 하지 마세요.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왜 혼자 이걸 다 하세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시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전 무사히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지나고 시부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었죠. 아가, 네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와서 청소 좀 해라. 아가, 네가 해준 된장찌개를 먹고 싶구나. 아가, 오늘 볕이 좋아 이불을 빨아 널었더니 먼지 터는 게 문제구나. 퇴근하고 와서 먼지 좀 털려무나. 이렇듯 온갖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했었고 이 모든 연락은
제가 회사에 있을 시간에 심지어 받을 때까지 연락을 해대곤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에 지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다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무시를 한다면 시무가 저를 대신해 들들 볶일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시댁을 가되 절대 혼자 가지 않았어요. 남편을 대동해서 갔죠. 제가 청소를 하게 되면 남편에겐 식사 준비를 시켰고 제가 식사를 준비하게 되면 남편은 이불 빨래를 시켜버렸어요. 이불 먼지를 털던 날에는 그 어두운 밤에 잔디를 뽑는 것을 시켜버리기도 했죠. 저를 골탕 먹이려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남편이 더 고생하는 것이 보이자 시부는 칠순을 핑계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나 이번에 칠순 잔치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다. 생신 선물 말씀하시는 거죠? 뭐 가지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그럼 새로운 집이 가지고 싶다. 네? 집이요? 이사하시려고요? 아니, 이 집에 정이 많이 들어서 이사는 싫고 집 리모델링 좀 해다오. 리모델링이요? 아버님, 그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원한다는데 빚이라도 내서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구조도 좀 바꾸고 싶고 집도 영 어수선해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번에 꼭 너희가 해줬으면 싶구나. 빚이라도 내서 해내라는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차서 콧방귀가 다 나더라고요. 어떻게든 부모가 자식에게 빚까지 내서 쓸데없는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저희 시댁이요. 그렇게 오래된 구축 단독주택도 아니었고 구조도 꽤 잘 빠진 데다가 시무가 워낙 시부 닥달에 쓸고 닦고 해서 모델하우스보다 더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된 집이에요. 그런데 그런 집을 싹 뜯어 고치겠다고 하니 이건 더 들어볼 필요도 없이 저를 초장에 잡겠단 말로밖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죠. 아버님, 저희 그럴 돈 없어요.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려면 몇백이 아닌 몇천이 들 건데 그걸 빚내서 해드리고 저희는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요? 저희는 손가락만 빨고 살 순 없잖아요. 하여튼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든 저의 능력이 안 돼 리모델링을 못 해드리니 섭섭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가볼게요. 전 긴 말 들을 것도 없이 남편의 팔을 잡아 끌어 집으로 돌아왔고 돌아와 남편에게 하소연하고 있으니 남편의 전화기로 시부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전 남편에게 스피커폰을 해서 받으라고 했고 남편은 제가 시키는 대로 전화를 받았어요. 이 한심한 놈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마누라한테 질질 끌려다닐 거야? 에이, 아버지, 제가 또 언제 질질 끌려다녔다고 그러세요. 집사람 말이 다 맞으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던 것뿐이지. 맞기는 뭐가 맞아? 이러니까 내가 너 보고 한심하다고 하는 거야. 너 그런 식으로 마누라한테 끌려다니면 죽도 밥도 안 돼, 이 녀석아. 집안의 가장이 큰 소리 쳐야 가정이 올바르게 돌아가지. 어디 안 여자가 가장보다 큰 목소리를 내? 너 이 아버지 말 새겨들어. 너 그대로 네 마누라 말 듣고 살다간 다 늙어서 밥 한 그릇도 못 얻어먹어, 이 녀석아. 에이, 집사람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리고 밥 좀 못 얻어먹으면 뭐가 어때서요? 제가 차려 먹으면 되죠. 저 요리 잘해요, 아버지. 남편은 시부의 호통을 요리조리 잘도 피해 다녔고 시부는 그런 남편의 대답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최후의 조건을 내걸더군요. 저로서는 정말 가관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말이죠. 너, 이 아비 말 잘 들어라. 만약에 네가 이번에 네 마누라 제대로 휘어잡아서 우리 집 리모델링 해주면 내가 내 재산 다 주마. 네 누나는 땡전 한 푼 주지 않고 너 다 준다 이 말이야. 정말이세요? 정말 누나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저 다 주신다고요? 그래, 네가 원하면 내가 각서도 써주마. 그러니까 네 마누라는 네가 알아서 휘어잡고 살아. 그 증거로 우리 집 리모델링도 해주고. 너도 알지?
이 아비가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꽤 된다는 거. 네 마누라 말 듣고 리모델링 비용 아끼다간 더 큰 재산 잃게 되는 꼴이란 거 명심하고 앞으로 알아서 행동해. 시부의 말도 안 되는 조건에 저는 코웃음이 나는데 남편은 저와는 생각이 전혀 다른지 시부의 전화를 끊고선 눈을 반짝이며 저를 보더라고요. 왜? 뭐? 그 눈빛은 뭐야? 아니, 당신도 방금 다 들었잖아. 우리 아버지가 재산 다 우리 준다는 말. 들었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말.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 한다면 하는 분이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본론만 말해. 어쩌자는 거긴. 그냥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리모델링 해주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집에선 내 말 좀 잘 듣는 연기도 좀 해주고. 그것만 하면 아버지 재산 우리 누나한테는 주지도 않고 나한테 다 주신다잖아. 당신만 눈 딱 감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내내 하고 살면 뽕돈이 생기는데 그것도 못 해줘? 남편은 이미 시부의 말에 현혹되어 눈이 반쯤 풀린 듯 했어요. 애초에 재산을 바라고 그런 연기까지 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 애초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본인 돈으로 저와 이렇게 싸우지 않고 편하게 리모델링하면 될 일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일을 키워야 하느냐는 생각에 그 모든 상황이 짜증이 치솟더군요. 여보, 내 말 잘 들어? 제발 헛된 꿈, 헛된 기대 좀 버려. 그리고 그럴 시간에 자기 개발에 더 힘쓰고 스스로 잘 될 생각을 해. 재산 바라고 마누라한테 쥐죽은 듯이 내내 하라는 말이 나와? 우리 결혼하기 전에 한 약속 잊었어? 그 약속이 갑자기 왜 나와? 그냥 아버지 원하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있고 리모델링만 해달라는 말이잖아. 그 말이 그 말인 거 정말 이해를 못했어? 고분고분 내내만 하라는 말이 명절이고 나발이고 시댁 와서 시키는 일이나 혼자 다 하고 아버님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큰 소리를 내든 그냥 쥐죽은 듯이 살란 말 아니야? 난 그렇게는 못 살아. 내가 말했지? 이씨 집안 종살이나 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당신은 어머님께서 한평생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도 느끼는 게 없어?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냐고. 한평생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일이니까 그렇지. 참도 효자다 효자. 재산 때문에 아버님 돌아가시라고 모사라도 지내지 그래?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난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그렇든 말든 난 절대 싫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다신 이런 이야기 꺼내지도 마. 난 지금 아버님도 아버님이지만 당신도 이해가 안 돼. 재산 들먹이면서 며느리 기죽이려고 몇 천은 좋게 드는 리모델링 해내라는 아버님이나 그런 아버님 말에 눈 뒤집혀서 마누라한테 쥐죽은 듯이 살라는 당신이나 둘 다 이해 안 되기는 매 한 가지라고. 나라고 뭐 당신이 이해되는 줄 알아? 그 한 번 눈 딱 감으면 생기는 돈이 얼만데. 몇 년만 고생하면 우리 고생도 덜 해도 되고 당신도 좋고 나도 좋은데 왜 싫다고 하는 거야? 당신만 좋겠지. 고생은 나만 할 거니까. 하여튼 난 싫다고 했다. 분명히 말했어.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대화를 마무리하게 되었고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되어버렸죠. 한번 상해버린 감정을 되돌리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 감정을 되돌리기도 전에 시부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그 문제의 칠순이 말이죠. 당연히 리모델링은 해주지 않았고 그것에 마음이 잔뜩 상해버린 시부는 동네 잔치 규모로 집에서 잔치를 연다고 하더군요. 도와주실 분들은 전혀 부르지 못하게 했고 오로지 저와 시모에게 모든 일을 다 하라고 하더군요. 많아도 20명은 안 넘을 거다. 여자 2명이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지. 음식은 대충 손 가는 대로 반찬거리 몇 가지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떡하고 과일 좀 싸주면 되지 않겠소? 하여튼 이번엔 솜씨 발휘한다고 생각하고 잘 준비해. 괜히 사람들 불러놓고 망신살 뻗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말이 좋아 20인분이지 그걸 심오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돕는다고 한들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 뻔하기도 했고 사이도 대면대면에 지극정성으로 돕지 않을 것이 뻔하기도 했죠. 결국 전 출장 뷔페를 예약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한 시부가 또 노발대발 난리를 피워대더군요. 뭐? 출장 뷔페? 내가 한 말은 어디로 들은 게야? 집에 여자가 2명이나 있는데 사람을 부르기는 왜 불러? 여자가 2명밖에 없으니 사람을 부르죠. 아버님, 2명이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20인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해요. 괜한 오기로 음식 준비해냈는데 맛도 없고 보기에도 형편없으면 그게 더 아버님 망신 아닐까요? 망신은 뭐가 망신이야? 모든 정성이 중요한 법인데. 그리고 네 시어미는 혼자서도 사람들 대접 다 하고 살았다. 이젠 너도 있는데 그 뭐가 힘들다고 뷔페를 불러? 얼른 취소하지 못해? 네, 못해요. 아버님도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힘들어서 그렇게는 못하세요. 때려 죽이신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요. 1, 2인분도 아니고 20인분 가까이 되는 음식을 어떻게 해요? 무엇이 어째? 내가 살다 너같이 되바라진 며느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 어디 시아버지 생신날 손수 끓은 미역국도 대접 안 하고 넘어가려고? 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미역국은 제가 끓여드리려고 미역 불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됐죠? 되긴 뭐가 돼? 당장 취소하라는 내 말 아직도 못 알아들은 게야? 넌 시아비 생신상도 안 차리려면 시집은 왜 온 거야? 아버님, 저 생신상이나 차리자고 시집 온 거 아니에요. 아버님 아들이자 제 남편이랑 잘 먹고 잘 살려고 시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 뷔페 취소는 못하고요. 아버님이 포기하세요.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고 저 역시 물러설 순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양보 없는 치열한 다툼은 계속되고 있었고 결국 시부의 입에선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포기? 포기는 너나 해. 난 그딴 음식들로 내 사람들 대접 못한다. 집에서 만든 음식이 아니면 대접할 생각도 없으니 네가 끝까지 그렇게 우긴다면 잔치를 하지 않으마. 정말 웃기지 않나요? 칠순 잔치를 안 하면 누구 손해인지 정녕 모르는 시부는 저 말을 당당하게도 내놓고 있었고 전 그런 시부의 말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저 역시 20인분 잔치상은 절대 못 차리니 정 싫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다 취소하시라고요. 뭐야? 뭘 그렇게 놀라세요? 아버님 뜻대로 하시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취소하실 거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당일 취소라서 예약금을 얼마나 돌려줄지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취소해야 그 사람들도 저도 손해가 적지 않겠어요? 시부는 제 말에 헛기침을 했고 전 그런 시부의 모습에서 절대 취소하지 않겠구나 확신했죠. 시모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지 평소 시부가 좋아하던 음식 몇 가지를 준비하기 시작하더군요. 저 역시 그래도 미역국은 제 손으로 끓여드리기 위해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고 시부는 그 모든 음식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더군요. 네, 결국 시부가 고집은 꺾은 것이었죠. 그렇게 음식이 완성되는 동안 남편 놈은 저를 약올리기라도 하듯 시부의 옆에 앉아 TV를 보며 깔깔거리기 바빴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눈치를 줘봤지만 남편 놈은 제 모든 시그널을 무시하기 바쁘더군요. 생각 같아선 약속대로 다 엎어버리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지만 다른 날도 아니고 칠순이니 일단 도리는 다 하자는 마음에서 시모와 함께 상차림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후 사돈의 팔종까지 온갖 지인들이 시댁에 들이닥쳤고 어떻게 손님 대접을 했는지도 모를 만큼 바쁜 시간이 지나갔어요. 무사히 손님을 보내고 뒷정리를 다 하고 앉으니 편히 쉬고 있던 시부가 그때만 기다렸다는 양 시모에게 또 일을 시키기 시작하더군요. 앉지 말고 가서 시원한 꿀물이나 한 잔 타와. 아까 술을 좀 먹었더니 시원한 꿀물을 먹고 싶어. 듣는 제가 화가 치솟는 그 상황에 시모는 익숙하다는 듯 주방으로 가더니
이내 꿀물 한 잔을 가지고 와 시부에게 내밀더군요. 거기까지만 해도 어이가 없는데 시부는 시무가 타준 꿀물을 입에 대지도 않고 거칠게 잔을 탁 하고 내려놓더군요. 시원한 거라고 했잖아. 시원한 거 몰라? 얼음에 타달라는 말이잖아. 하여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이거는 당신이나 마시든가 하고 당장 얼음 가지고 와. 아이고, 그냥 좀 먹어요. 아까 손님들 대접한다고 얼음 다 쓰고 없어요. 없으면 사오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당장 편의점 가서 얼음 사와 당장.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 줘야겠어? 제가 나서면 시무가 곤란해질까 싶어 웬만하면 그냥 두고만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고생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 제 맘이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시부는 그런 말은 아예 뇌 속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처럼 구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전 결국 시부의 옆에 앉아 부른 배를 통통 두드리고 있는 남편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가 좀 다녀와. 내가? 그러면 어머님이 가셔? 아님 내가 가? 우리 둘 다 이때껏 차리고 치우고 하다가 이제 궁둥이 붙이고 앉은 거 못 봤어? 당신 보니까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좀 다녀와. 얼른. 아버님 지금 당장 얼음 넣은 꿀물이 드시고 싶다잖아. 아무리 저와의 감정이 좋지 않더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제자리에 잘 달려있다면 당연히 남편이 가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시무와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고생을 했고 그에 비해 남편은 앉은 자리에서 먹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저의 예상을 와장창 조각내버리는 말을 짓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나? 싫은데? 너 지금 배불러서 꼼짝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정 걱정되면 당신이 가. 그러면 되겠네. 그 순간 남편과 제가 했던 약속들이 제 뇌리를 스쳐가고 철석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 또 약속하던 남편의 얼굴이 산산조각이 나더군요. 시부는 남편의 말에 우리 아들 잘한다는 듯 긍정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전 그 모습에 더욱 화가 치솟았어요. 당신 진짜 적당히 좀 해. 나랑 한 약속 기억 안 나?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했을 텐데. 그리고 굳이 약속이 아니라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어머님이랑 내가 안쓰럽지도 않아? 안쓰럽기는 무슨? 우리 엄마는 당신 시집 오기 전에 더한 일도 혼자 다 했어. 그리고 당신도 그래. 시집 왔으면 시댁 가풍에 따라야지. 그까진 약속이 뭐라고 이렇게 날 들들 볶아대는 거야? 그까진 약속 각서라도 쓴 것도 아니고 난 할 만큼 했거든. 그러니까 당신이나 적당히 해. 우리 부모님 다 듣는 데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감히 하늘 같은 남편한테. 하늘 같은 남편? 그래, 하늘 같은 남편.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당신만 참으면 우리 집에 큰 소리 날 일도 없어. 큰 소리만 안 나겠어? 나도 편안하게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나만 좋은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 재산 받으면 나 혼자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거가 되는 건데 당신이 조금만 우리 아버지 비위 좀 맞춰주면 안 되냐? 꼭 이렇게 사사건건 다 걸고 넘어져야겠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이혼이 떠오르더군요. 말이 좋아야 비위이지 남편 말은 그야말로 시댁 종노릇이나 하면서 평생 살라는 말인데 그걸 제가 왜 참고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전 그렇게 살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이런 남자란 걸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따윈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내가 사사건건 다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버님이랑 당신이 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난 그딴 돈 필요 없거든? 내가 말했지? 그 돈 받을 때까지 고생하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당신만 귀한 자식 아니야.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라고. 그러니까 남의 집 귀한 자식 종 취급할 생각하지 마. 이게 무슨 종 취급이야.
어른한테 말대꾸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잘 살자는 말인데. 아버님은 제 손으로 물 한 잔 떠다 먹는 법이 없고 당신 또한 그런 아버님 옆에 앉아서 날 부려먹겠다고 눈을 반짝이고 있으면서 종 취급이 아니라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그게 종 취급이야. 가만히 앉아서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들 부려먹는 거. 아버님이야. 워낙 그러고 살아오신 세월이 있으니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자. 당신은 뭐야 도대체? 보고 배울 게 없어서 지금 그딴 걸 배워? 내가 진짜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사람 무시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은 처음이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못할 말이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못할 말이 없도록 남편이 판을 잘 깔아주기도 했고요. 제 입에선 그간의 우라가 터져나오고 있었고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손을 올리더군요. 남편의 손과 제 뺨이 맞닿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사고가 멈춰버리더군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정말 이게 현실이 맞나 하는 생각에 혼란스럽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황당함에 사고가 멈춰버린 순간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대신해 남편에게 똑같이 되돌려주더라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모의 행동에 남편 역시 당황하며 볼을 매만지며 눈을 끔뻑이고 있었고 시부는 호통치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 누구한테 손을 대기는요? 내 아들한테 손 댔어요. 뭐 문제 있어요? 내 배로 낳은 내 자식한테 이 정도 할 자격도 없어요. 아니 이 옆에 내가 진짜 미쳤나? 정신 못 차려? 어디 감히 소리를 질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식 홀대하는 집에는 절대로 시집 가면 안 된다고요. 자식이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그런 자식을 홀대하는 건 분명히 그 집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 곳에 시집 가서 시집살이 힘들게 할까봐 무척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끼리 결속이 너무 강한 집안은 피하라고 말이죠. 그 안에 네가 가족으로 인정받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결국 제가 소외감을 느낄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외할머니께서도 모르는 게 있었나 봐요. 결혼을 해보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가족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 시댁은 처음에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어머, 어서 와요. 우리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맞아요, 언니. 오빠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끼리 결혼 이야기를 끝내고 시댁에 갔을 때 시모와 신우는 저에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남편 나이가 당시에 38이었고 저도 동갑이었으니 저희 집에서는 빨리 시집 가라는 느낌이었고 남편 집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설렘과 긴장을 안고 들어간 시댁에서 저는 의외의 상황과 맞닥뜨렸어요. 근데 얼마나 사귀었어요? 오래 사귀었어요? 저희 1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사귀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 나왔고요. 어머, 1년도 안 됐는데 결혼 이야기 하는 거야? 요즘 애들 그렇게 빠르게 결혼 선택했다가 이혼도 많이 하잖아. 그래도 연애를 2년 정도는 해보고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집에서는 벌써 결혼하라고 난리라서요. 이 사람이 워낙 괜찮은 사람이라 저도 한다면 빨리 하고 싶고요. 저는 남편을 보며 싱긋 웃었죠. 남편은 순박하고 착한 사람으로 저와 잘 맞았어요. 우리 아들이 괜찮기는 한데 이렇게 쉽게 결정해도 되나 모르겠네. 상견례도 솔직히 나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고 좀 더 사귀어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분명 반기는 표정이었는데 입으로 나오는 말은 그와 정반대였거든요. 계속 상견례를 미루면서 결혼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이상한 말만 하더라고요.
보통은 나이 40이 다 되어가는 노총각 아들은 빨리 결혼시키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더 늦추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그들의 행동에 지지 않고 말했어요. 더 사귀어봐도 똑같은 거면 그냥 같이 사는 게 맞죠. 혹시 집안에 어떤 사정이라도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그것도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요. 그날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그렇게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저를 향한 무척 교묘하고 은근한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저를 싫어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저를 초대해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서 와요. 차린 건 많이 없으니까 많이 먹어요. 정말 복스럽게 잘 먹어서 보기 좋아. 아, 근데 우리 예비 며느리는 좀 덜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 제 통통한 몸을 아래 위로 쳐다보며 은근히 제 외모를 깎아내리더군요. 안 그래도 제가 살집이 좀 있는 편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순간 속이 확 뒤집히더군요. 뚱뚱한 사람에게 진짜로 뚱뚱하다는 말을 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참았어요. 설마 날 비꼬는 건 아닐 거라 생각했죠. 절 비꼬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리고 드레스 입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말 했을 수도 있지. 정말 10번, 100번도 넘게 저를 합리화시켰죠. 그리고 남편도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런 말을 시모에게 들을 때마다 남편은 저한테 그랬거든요. 괜찮아. 난 토실토실한 자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결혼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울해하지 마. 내 눈에만 예뻐 보이면 되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사랑꾼인 저희 남편이죠. 그런 남편 아니었으면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재수없는 게 시모였죠. 그리고 그런 재수없는 사람이 시모 하나만은 아니었어요. 하루는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신우와 남편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있는 화장실인데 방음이 잘 안 되는 건지 둘이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런 건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어이없는 소리를 남편에게 하더라고요. 오빠는 저 사람 어디가 좋아서 만나?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가끔씩 정색하는 거 봤거든? 게다가 나까지 무시하는 시선 보낸다니까. 그것도 오빠 없을 때만. 화장실 안에서 그 이야기 듣는데 누구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그런 적 없고 그런 짓만 당했는데 제가 대체 누구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나는 그 여자랑 오빠 결혼하는 거 싫어. 오빠가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더 이상 듣고 있기 싫어서 일부러 화장실 문을 요란하게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셀쭉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정말 갈수록 이해 불가였어요. 제가 대체 뭘 했길래 이 사람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는지 도무지 짐작 가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편은 그런 방해에도 절대로 낚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남편을 시모와 신우는 번갈아가며 괴롭혔어요. 은근한 전략이 안 먹히는 것 같으니 그 후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남편에게 요구하더라고요. 나는 저 애를 며느리로 삼기 싫어. 덩치도 크고 얼마나 게을러 보이니? 그렇지 않아도 너희 아버지 암 때문에 병원에 계시고 할머니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저런 애가 들어와서 도움이 될 리가 없잖아. 그래, 오빠는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어.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건데 왜 저런 여자를 데려와? 나는 이 결혼 절대 반대야. 그리고 오빠도 알잖아.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랑 인연 끊고 싶으면 그 여자랑 결혼하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말로 남편을 괴롭혔더군요. 저는 덩치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게으른 성격은 아니었어요. 행동하는 것보다 많이 먹어서 그렇지 체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그대로 놓아버릴 정도로 포기가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물고 늘어지는 편이었죠.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자고로 연애라는 건 주변에서 말릴수록 더 불타오르는 거라고 하지 않던가요? 친구처럼 잔잔하고 평화롭던 저와 남편의 사랑은 방해꾼의 등장으로
뜨겁게 불타올랐거든요. 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정당한 이유도 없이 까이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게 제 성격이라 저도 시모와 신우 몰래 준비를 좀 했어요. 남편이 결혼을 일찍 하려는 이유는 시부에게 결혼한 자신을 보여주려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부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제가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아버님 많이 안 좋으신 거야? 나와서 밥 한 끼 정도 못 하셔? 외출은 가능하셔. 다만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상태라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 거거든. 아예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에 저는 일이 쉽게 풀릴 거라 생각하고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주말 시부의 컨디션이 좋을 때 시간을 정해 시부의 외출을 감행했어요. 물론 시부에게는 당일 가서 말씀드렸어요. 미리 말하면 시모와 신우가 또 깽판 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입을 옷은 남편이, 남편의 신발과 넥타이는 제가 준비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시부를 대면시켰죠. 아유, 이렇게 귀한 딸을 시집 보내려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아니요, 저희 애가 많이 모자랍니다. 일하느라 집안일도 잘 못 거들어서 처음에는 많이 부족할지 몰라요. 그래도 애정으로 봐주세요. 못하는 걸 못한 채로 두는 아이는 아닌지라 조금씩 잘해 나갈 거예요. 예, 제가 몸이 이 모양이라 아들놈 장가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며느리가 그걸 이뤄주는 것 같아 고맙네요. 그리고 입원한 동안 아들 통해서 며느리가 이것저것 제 편의를 많이 봐줬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야무지니 우리 아들은 복 받은 거지요. 시부가 입원한 동안 남편을 통해서 시부에게 이것저것 챙겨줬거든요. 특히 병원 생활로 입맛 없을 것 같은 시부를 위해 맛있는 음식도 많이 넣어드렸고 안에 있을 때 심심하지 마시라고 좋아하시는 책도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그렇게 여러 면으로 도장을 쾅쾅 찍어놓은 보람이 있었어요. 시부가 저를 무척 좋게 봐줬어요.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어서 나를 잡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야 좋지요. 최대한 빨리 잡아서 제가 손주라도 볼 수 있으면 정말로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원했던 그 말이 시부의 입에서 나왔어요. 시부 덕분에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날짜 잡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소소한 이야기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그제야 시모와 신우가 뛰어오더군요. 사실 두 사람에게도 상견례 한다고 미리 말해놨거든요. 시부가 온다는 이야기만 쏙 빼놓고 말이죠. 당연히 제가 전화하니 네가 뭔데 멋대로 상견례 날짜 잡냐며 가지 않을 거라고 코웃음 치던 시모였는데 시부가 있다는 걸 남편에게 뒤늦게 듣고 놀라 달려온 거였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당황한 시모와 신우를 앞에 두고 시부가 말했어요. 당신 도대체 이런 중요한 날 왜 늦은 거야? 너도 상견례 계속 미룬다는 말은 들었다만 이런 자리에까지 늦어?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당신 아파서 그런 거면 그런 생각 버려요. 당신 지금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저는 지금이 기회라는 걸 잘 알았어요. 시모와 신우가 왜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지 물어볼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요. 어머님,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곧 40인데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나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가 집안에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40이 다 돼가는 저희가 1년 정도 사귀었으면 많이 사귄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왜 이 결혼을 더 끌어야 하는지 저희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납득하고 그 말에 따르던 말던 하죠. 시모가 또박또박 할 말 하는 저를 살짝 째려보더군요. 저도 엄마 아빠 위세가 있으니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가 있는 앞이었잖아요. 아들의 결혼을 그 무엇보다 축복하고 좋아해주는 시부가 있는데 제가 뭐가 겁나겠어요? 시부 위세를 등에 업고 물었죠. 그랬더니 시부도 말하더라고요. 그래,
내 며느라가한테 다 들었어.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듣고 있으니 내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언제는 빨리 결혼시키고 싶다며. 나한테 한 말이랑 애들한테 하는 말이 왜 달라? 그러자 시모가 입을 꾹 닫더군요. 뭔가 있는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부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비밀스럽고 문제가 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였죠. 그날을 기점으로 제 안에서 시모는 꿍꿍이가 있는 사람 1위에 올라섰어요. 그렇지만 시부를 끌어들인 보람이 있었는지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다음해 말까지 기다렸어야 할 뻔했거든요. 결혼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성가시게 하던 시모는 시부의 전화 한 통이면 쪼그라들어서 결혼 준비는 문제없이 해나갔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건 남편의 통장 관리였죠. 남편은 매달 50만 원씩 시모에게 용돈을 주고 있었어요. 솔직히 너무 많다 싶었지만 그건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 주는 거니 제가 손댈 부분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모도 조모와 시부를 돌보느라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조모도 살아계시는데 1급 시력장애와 노환으로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시모는 본인의 남편 병간호도 해야 하고 시어머니의 병간호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직장을 다니지는 않지만 힘든 일을 하는 분이니 그 정도 용돈 드리는 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6년쯤 지났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이었어요. 시모와 신우는 마주칠 때마다 저를 노려보긴 했지만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굴지는 않았어요. 이미 결혼을 했으니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때쯤에는 남편과 제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분위기가 누그러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모와 신우가 아이에게 뭔가 사주거나 엄청 예뻐하는 건 본 적 없지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엄청 화를 낸 적 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약간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저한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머니가 우리 아이 안아주지 않아도 너무 마음 쓰지 마. 사실은 어머니가 새어머니거든. 그래도 여태껏 나 키워주셨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깊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도 핏줄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겠지. 나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 이상 바라면 욕심이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 사람들이 왜 남편 결혼에 그다지 흥미가 없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결혼을 늦게 가든 노총각으로 늙어 죽든 상관 안 한 모양이다 싶었어요. 솔직히 애가 생긴 후 제가 애와 떨어질 수 없다 보니 시댁과 만남을 계속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 시모가 외출하려다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다리뼈가 골절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골절된 뼈가 붙을 때까지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올 때 저희가 시댁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가는 차 안에서 시모가 툭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우리 집 말고 너희 집으로 가자. 네? 저희 집이요? 그래. 시어머니가 다쳤는데 너희는 그냥 집에만 내려다주고 갈 생각이었니? 지금 당장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데 목발 짚으니 겨드랑이랑 어깨도 너무 아프고 온몸이 별로야. 그러니 너희가 내 수발 좀 들어야겠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제 막 새돌이 된 아기가 있는 맞벌이 집이었어요. 남편은 야근이 잦았고 저는 퇴근과 함께 육아 시작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모까지 떠맡으라는 건 너무한 일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맞벌이에요. 게다가 애까지 키우고 있어서 어머님 수발 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가씨 댁에 가 계시는 건 어때요? 아가씨는 혼자 사는 데다가 일도 재택근무인 걸로 아는데. 언니,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안 한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 어떤 인간이 나랑 연애하고 싶겠어요. 나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게 만들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에 맨입으로 해달라는 것 자체가 좀 경우 없는 일 아닌가요? 어머님이 평생 아프실 건 아니잖아요. 다리만 나으면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그냥 모셔달라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에 더 못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어머님 편으로 붙여드릴게요. 그걸로 어머님 모셔주면 될 것 같은데. 꼴랑 100만 원으로 누구한테 그딴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 100만 원 중에 절반은 엄마 용돈이잖아요. 사람을 그따위 싼값에 부려먹어도 되는 일이에요? 200만 원 맞춰주면 생각해 볼게요. 상상을 초월한 금액에 슬금슬금 열이 나더군요. 아가씨, 보자하니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자식이 남편뿐이에요? 아가씨도 어머님 모실 자격 충분한데 그럼 저희한테 돈 주세요. 그 돈 받고 제가 일 그만두고 어머니 모실 테니까. 그만해라. 아들이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지. 너가 모시기 싫어서 내 딸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먼저 돈 이야기 꺼낸 건 아가씨예요. 어쨌든 저희는 상황상 어머님 못 모시니까 아가씨랑 저희랑 모은 돈으로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라도 받으세요. 아들아, 네 와이프 하는 거 보고 할 말 없니?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이거 봐라. 아픈 엄마 모시고 싶지도 않다며 네 누이 동생한테 미루는 것 좀 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겠어?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저희 상황도 생각해 주세요. 저도 야근 많고 이 사람도 집에 와서 독박 육아해서 정말로 어머니 모실 시간 여유가 전혀 없어요. 병원이라도 들어가 계시면 자주 찾아뵙고 원하는 거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괜찮아지면 집으로 오시면 되고요. 뭔가 남편이 한마디 해주길 바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시모가 기가 찬 듯 남편을 쳐다봤어요. 너 결혼했다고 사람이 바뀌었네. 예전에는 내가 하란 대로 꼬박꼬박 해주더니 이제는 그런 거 해줄 필요 없니? 그것도 다 네 와이프가 뒤에서 시키는 거겠지? 와이프한테 제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대체 왜 이러세요? 어쨌든 저희는 거절했으니까 동생이랑 상의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남편은 시모와 신우를 시댁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저희 마음속에서만 끝난 일이더군요. 예, 너 정말로 나 수발 안 들 거니? 이래서 키워준 은혜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 지금 와서 나한테 이딴 취급을 받게 해? 오빠, 진짜 너무해. 어떻게 나한테 엄마를 맡으라고 할 수 있어? 오빠가 인간이야? 두 사람이 교대로 남편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아주 거머리가 따로 없을 정도였죠. 시모는 전화통화로, 신우는 찾아와서 남편을 괴롭혀댔어요. 그렇잖아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피로로 늙어가기까지 하니 저도 이제는 못 참겠더군요. 시모와 신우에게 한마디씩 하려다가 남편 말이 생각나서 그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자기 키워준 어머니라며 이해해달라는 그날의 남편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시모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도록 했어요. 다만 딱 두 달만 봐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신우에게 돈도 받아내고 싶었는데 신우가 제대로 된 일도 안 하고 다니니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시모를 봐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온 첫날부터 저에게는 지옥과 다름없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점심 식사도 다 해놔야 되는 거 아니니? 반찬이 빈약해서 뼈가 낫겠어? 네 자식이 아팠어도 일이 성의 없이 했을까? 저녁밥이 느끼해서 그런지 상큼한 과일이 먹고 싶구나. 냉장고에 들어있던 건 신선하지 않으니까 나가서 좀 사와. 복숭아나 메론 같은 걸로. 시모는 정말 진상 중에서도 상진상이었어요. 집에 없는 와중에도 전화를 해서 저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했고 집에 와서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애를 볼 시간도 없이 휘둘렸어요. 정말 온갖 트집을 다 잡더군요. 그렇게 2주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2주 동안 시모는 한 번도 시부나 조모에 대한 이야기를 묻지 않더군요. 시모가 시부의 병간호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도 시부도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걸 보고 의아한 기분이 들더군요. 따로 남편에게 말해서 함께 시부의 병원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조모가 있는 요양원은 그리 멀지 않았기에 거기부터 들리기로 했어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조모 병원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모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지난달에는 방문을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저희한테 이상한 말로 인사를 전하더군요. 어머,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사실은 어르신도 보호자분들 오시길 엄청 기다렸거든요. 그래요? 저희 주 보호자는 저희 어머니인데 언제 오고 안 오셨는지 알 수 있나요? 잠깐 차트 볼게요. 그러면서 컴퓨터를 훑는 간호사의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드디어 찾았는지 밝은 얼굴로 제게 말해줬어요. 6개월 전에 한 번 오신 거로 되어 있네요. 어머님이 오셨다고 차트에 적혀 있어요.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오는데 시모가 6개월 동안 안 온 걸 보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희가 수발 들고 있는 와중에도 조모와 시부를 신경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상한 일 투성이었지만 면회 중에 그 생각만 할 수도 없으니 얼른 시조모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그래. 우리 새끼 왔니? 네, 지난달에는 죄송해요. 어머니도 다치시는 바람에 경황이 없었거든요. 밖에서 사온 음료를 옆 침대분들에게도 챙겨주고 조모를 휠체어에 태워 요양원 내의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시모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청력이 예민하셔서 갑자기 고함을 질러대는 치매 노인과 같이 있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우리 손자, 손 좀 잡아보자. 눈이 잘 안 보이는 시조모께서 남편의 손과 팔, 얼굴을 더듬거렸어요. 너 혹시 살 빠졌니? 건강 챙겨야 한다. 너는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그러더니 손자 손을 꼭 잡고는 머뭇머뭇 한마디를 꺼내셨어요. 너 혹시 너희 엄마 때문에 힘든 건 아니지? 남편이 아무 대답하지 않자 조모가 남편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내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야 했어. 이런 곳에 들어오지 말고. 너 혹시 네 새엄마가 너 버리려고 한 건 기억하니? 순간 저도 남편도 흠칫 굳었죠. 설마 이런 내용을 말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엄마가 진짜 그랬다고요? 그래. 그 뒤로도 너 키우기 싫다고 나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거 내가 따끔하게 일러보냈다. 그런데 이상하지? 너 다 크고 나니까 그런 말이 없어. 너 성인 될 때까지 주구장창 와서 네 욕만 하던 년이. 남편은 자신을 길러준 새엄마에 대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옆에서 봐온 제 눈에도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가식이었고 남편이 미성년자 시절 내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말이 없었나 의아했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남편은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분명 얼굴 마주치는 건 똑같은데 성인이 되기 전과 된 후의 모습이 달랐을까요? 남편은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조모 말에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었으니 남편보다는 충격을 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곁에서 조용히 남편을 토닥여줬어요. 시조모와 면회를 끝나고 시부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남편은 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리고 시부 병원에 도착해서 남편이 한 일은 시모가 언제 병원에 왔었는지였어요. 생각보다 시부 병원에는 자주 왔더군요. 시부가 입원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는데 1, 2주마다 꼬박꼬박 왔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보다는 남편이 좋은가 보다 싶었는데 시부 말을 들어보니 그건 또 아니더군요. 아버지, 저 왔어요. 혹시 어머니가 자주 찾으셨어요? 자주 찾아왔다 마다. 아주 올 때마다 귀찮아 죽겠다. 너 혹시 네 어머니 홀대하고 있는 건 아니냐? 시부의 갑작스러운 말은 시모와 정반대였죠. 남편이 갸웃하더니 시부에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너희 엄마가 와서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네가 요새 서운하게 대한 건지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관심을 안 줘서 그런 건가? 자꾸 자기를 보험금 수령자로 해달라. 집은 딸한테 주라며 나한테 요구를 하잖아. 요새 네 동생이 너희 엄마 모시고 있다던데 어머니 잘 들여다보고 신경도 쓰고 그래라. 네가 자기한테 신경 안 쓴다고 딸밖에 없다며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 네 동생 앞으로 돌려달라는데 네 엄마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냐. 이제 너도 엄마 알아서 챙겨드리고 그래. 보험금 수신인을 바꿔달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들리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럼 동생은 별말 없었어요? 너희 할머니 돌보는 것도 네 여동생이 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그것 때문에 매달 돈 필요하다고 해서 돈 좀 주고 있어. 50만 원씩. 저와 남편은 순간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조모 병원에 넣어두고 돌봐주지도 않던 신우가 돈까지 받아갔다는 이야기에 남편 눈이 뒤집어졌어요. 왜냐면 조모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본래 주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데 주 보호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 보호자에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남편에게 매번 전화를 했어요.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챙겨달라고 말이죠. 그래놓고 지금 시무마저 우리에게 넘기고 자기는 아무런 노력 없이 돈만 챙겨가고 있었으니 남편이 느꼈을 배신감이 상상도 되지 않더군요. 시부 옆에서 수발 들면서 시부에게 뭐라도 뜯어내려고 안간 힘을 쓰는 시모의 모습을 본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안 좋았고요. 사실 시댁 재산권은 전부 시부에게 있거든요. 여태껏 아무것도 안 주고 틀어지고 있으니 시모가 안달이 난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돌아오자마자 시모에게 따지더군요. 어머니, 혹시 제 결혼 반대한 거 제가 드리는 돈 때문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뜬금없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시모가 웃더군요. 남편은 그에 지지 않고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듣고 오는 길이에요. 저 성인 될 때까지 저 키우기 싫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어릴 때는 고아원에 갖다 버리라고 했다던데 사실인가요? 너 설마 그 늙은 노인 말만 믿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옛날 일이야. 나도 기억도 안 나는 옛날 일.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보험금 수령인 바꿔달라. 동생한테 유산 물려줘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개수작 부리신 거예요? 고아원 갖다 버리라고 할 만하네요. 어릴 때 갖다 버렸으면 아버지 보험금이며 유산 다 어머니랑 동생 나눠 가지는 건데 안 그래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내가 여태껏 너희 집안에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 젊어서는 너랑 딸 뒤치다꺼리 해야 했고 늙어서는 할머니랑 네 아버지 병수발 들어야 했어. 그리고 내가 네 엄마고 내 남편 본처인데 당연히 그건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렇죠. 어머니가 진짜로 그런 일들을 했으면 당연히 모든 걸 받을만 하죠. 그런데 왜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셨어요? 지금 어머니 모시고 있는 건 저인데 동생이 모시고 있다고 거짓말하셨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병원에 가본 적은 언제예요? 반년도 넘게 가보지도 않았던데 그거 아버지도 알고 있긴 해요.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모시겠다고 해놓고 반년 넘게 와보지도 않고 여태껏 그런 명목으로 아버지한테 돈을 얼마나 받아가셨어요? 내가 받아가긴 뭘 받아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지. 그리고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여태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남편은 시모 말을 무시한 채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우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말하더군요. 앞으로 어머니 네가 모셔. 난 모실 생각 없으니까 당장 와서 데리고 가.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1억이야? 오빠가 봐주기로 했잖아. 왜 말을 바꿔? 그리고 엄마가 무슨 짐이야? 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그럼 네가 애초에 데려가던가. 왜 나한테 맡겼어? 너희 엄마잖아. 나도 키워준 은혜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한 달에 50만 원씩 20년을 꼬박 들였어. 그리고 어머니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너한테 전화한 적 있어? 나한테 전화 와서 다 해먹었지.
갑자기 왜 이래? 오빠 진짜 웃긴다. 우리 엄마가 오빠 키워준 은혜는 생각도 안 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가면서 오빠를 키웠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 없었으면 오빠도 엄마 없이 불쌍하게 자랐을 거면서 이제 와서 버리는 거야? 그래서 돈 줬잖아. 내가 벌어서 매달 용돈 줬잖아. 20년을 처먹었으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보기 싫었으면 애초에 아버지랑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죽어도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딸, 너희 오빠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너희 할머니 전화 받고 와서는 나를 돈이나 탐하는 여자로 몰아가는데 미쳐버리겠어.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닌데 내가 그때 왜 애 있는 남자랑 결혼했나 몰라. 다리도 지금 덜 붙었는데 나 쫓아내려고 난리가 났어. 네가 어떻게 좀 해줘. 오빠, 이러면 나도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이르라고. 그러면 나도 똑같이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너 할머니 모시겠다고 해놓고 요양원 처박아 놓고 반년 동안 가보지도 않고 필요하다는 물품 넣어주지도 않은 거 내가 다 말할게. 그럼 되겠네. 남편 말에 신우가 입을 딱 닫더군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 대꾸할 말이 있을 리가 없죠. 뭐가 됐든 난 절대로 엄마 안 모셔. 부양 안 할 거야. 어머니 기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뿐인 딸이 절대로 어머니 수발은 안 든다네요. 근데 어쩌죠? 이제 저도 당신 자식 아닌데. 친자가 아니니까 부양 의무는 없는 거 맞죠? 친자식한테 부양하라고 하세요. 남편은 그 길로 시모를 강제로 끌어내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신우 집 앞에 시모와 시모가 가지고 온 짐을 덜렁 내려놨죠. 시모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군요.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부모를 노상에 두고 가는 놈이 어딨어? 두고 봐라. 내가 너 용서 안 할 거야. 누가 부모예요? 자식 버리려던 계모 주제에 부모? 웃기고 있네. 남편은 시모와 신우의 연락을 싹 다 무시하고 시부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시부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시부가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아 시모를 불러냈어요. 시모는 억울한 표정 한껏 지으며 신우와 들어오더군요. 여보, 내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알아요? 당신 없다고 저 녀석이 나를 얼마나 홀대하던지. 뼈가 다 붙지도 않았는데 저를 강제로 쫓아내더라니까요. 당신 딸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 나한테는 딸이 수발 다 든다고 했잖아. 그제야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입술을 꽉 닫더군요. 그래놓고 나한테는 아들 녀석이 잘못한 것처럼 말을 했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리고 당신, 어머니 요양원에 모셔놓고 어떻게 반년 동안 병문안을 안 가볼 수가 있어? 며느리잖아. 그러라고 돈도 줬잖아. 나한테 오는 길에 어머니 뵙고 왔다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그래놓고 뭐? 보험금 수령인을 당신 앞으로 해달라고?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한테? 여보, 제가 하는 이야기 믿지 마요. 그거 다 우리 이간질 시키려고. 이간질은 무슨, 내가 병원에 전화해서 직접 알아봤는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 병원에 입원하면서 딱 한 가지 부탁했어. 어머니 잘 좀 모셔달라고. 그런데 보라는 어머니는 안 보고 나한테 찾아와서 돈 뜯을 생각만 해? 아버지, 어머니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 안 되겠지. 네 엄마처럼 너도 나한테 거짓말하고 할머니 내버려 뒀잖아. 도대체가 내가 입원한 동안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당신,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주민등록 말소 신청할 테니까. 여보, 아버지! 나 부르지 마라. 가만 보니 우리 아들 결혼 계속 미룬 것부터 이상하다 싶었어. 나하고 말할 때는 빨리 장가 보내야 한다더니 장가 간다는 애한테 못 가게 막은 거 아들 돈 때문이지? 우리 아들이 돈 벌어서 당신한테 돈 주고 내가 당신 고생한다고 생활비조로 돈 주고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지내려고. 결국 시부의 불호령에 시모와 신우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정말로 시부는 시모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렸어요.
두 사람은 재혼인데다가 등본상으로는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서 가정이 좀 단순했죠. 이혼도 필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모가 몇 달 있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튈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부 쪽이 아닌 시모 쪽에서 혼인신고는 안 하겠다고 했고 그 뒤로 계속 이렇게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았다더군요. 그러다 남편이 결혼하고 시부가 곧 죽을 것처럼 병원에 들어가 있으니 그제서야 재산을 챙길 생각으로 중간에서 날조하고 다닌 거였죠. 자기들에게 재산을 주기를 원한 거고요. 참 대담한 건지 미련한 건지 그렇게 시모가 주민등록지도 없이 붕 떠버렸어요. 그러자 시모와 신우가 매일같이 시부에게 찾아가 눈물로 애원을 하더라고요. 여보, 제발 우리 좀 살려줘요. 이제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주민등록만이라도 당신 앞으로 해줘요. 네? 잘못을 빌지 않고 자기 불쌍한 것만 내세운 꼴을 보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싶었죠. 내가 미쳤어? 여태껏 우리 집 재산 갉아먹고 있던 인간들한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해? 내가 당신한테 여태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내 아들을 불효자로 몰아서 나랑 이간질을 시키려고 했어? 그러고 나서는 내 재산 다 당신 딸이랑 나눠 가질 생각이었냐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딸, 너도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봐. 엄마 그러면 네 밑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난 이렇게 혼자서는 못 살아. 넌 진짜 내 딸이잖니. 그렇게 엄마를 소중히 생각하던 신우도 수발들라는 말 앞에서는 신중해지더군요. 신우 대답이 웃겼어요. 엄마, 딸한테 기생충처럼 들러붙을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아빠, 그리고 나 이제부터 할머니 요양원에 자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내치지 마세요. 네? 엄마는 남이지만 저는 아빠 핏줄이잖아요. 자기 살 길 찾을 거라고 제 어미를 발판으로 삼는 것도 참 혼자 보기 아까운 장면이긴 했죠. 결국 그 둘의 눈물 나는 총극을 감상한 시부는 완전 열이 끝까지 받아버려 두 사람 눈앞에서 모든 것을 끝장내버렸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가 그 돈 없어도 나한테 들러붙나 보자. 내가 가진 재산 전부 우리 아들한테 증여할 거야. 내 집도 내 재산도 싹 다 아들한테 증여하고 나와 내 어머니 죽을 때까지 모시라고 할 거다. 이제 됐어? 시부의 폭탄 선언에 시모가 더 큰 고함 소리로 울었어요. 여보, 어떻게 나한테 한 푼도 안 남겨줄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당신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긴? 내 아들 그저 네 돈주머니로 생각한 주제에 내가 어머니한테 그 말 듣고 기도 안 차서 내 아들을 네가 뭔데 고아원에 넣어라 마라 해. 당신이 뭔데? 그렇다고 내가 돈을 덜 줬어? 생활비에 당신 용돈까지 돈 넣어줬는데 왜 내 아들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그리고 당신 내 아들 키우면서 딸애보다 더 잘해준 적이 있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매번 당신은 딸만 감싸돌았지. 커서 이젠 좀 괜찮아졌나 싶었더니 네 딸만 자식이고 내 아들은 자식도 아니야? 내가 네 딸년 신경 써줬으면 너도 내 아들 힘들게 만들지 말았어야지. 늙은 할망구가 한 말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지만 그 뒤에는 괜찮았다고요. 돈 주니까 괜찮았겠지. 내 말 틀렸어? 양심을 좀 챙겨. 결국 시모는 찍소리도 못하고 시부의 호통에 쭈그러졌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신우는 시모가 데려온 딸이었고 남편은 시부가 데려온 아들이었더군요. 나이 차가 좀 있어서 제가 후 시모가 낳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피도 이어지지 않은 모양이었더라고요. 신우는 그 사실도 몰랐는지 자기가 시부의 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더 놀랐어요. 솔직히 시부가 딸을 대함에 있어서 너무 격없고 잘해줬기에 핏줄이 아니라는 건 예상도 못했었어요. 결국 한바탕 난리가 나고 시모와 신우는 그 뒤로 감쪽같이 모습을 감췄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소식을 듣게 됐어요. 시모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이요. 연세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짧은 시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양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부에게 쫓겨나서 갈 곳 없으니 신우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사정했던 것 같더라고요. 절대로 수발 안 들겠다며 버티던 신우가 한 가지 조건으로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줬대요. 월세를 받겠다고 했답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그리고 집에서 쓰는 거 다 시모가 벌어서 쓰라고 했다네요. 결국 시모는 늙은 60대 후반의 나이에 여기저기 돈 벌러 해본 적도 없던 농사일에 굳은 일까지 했다고 해요. 열심히 신우의 빨대가 되어 돈 벌어다 줬는데 결국 얻은 건 치매뿐이었죠. 참 똑같은 인간들이었어요. 아들 장가도 못 가게 하고 빨대 꽂으려 했던 시모나 그런 늙은 시모에게 빨대 꽂아서 치매에 걸리게 만든 신우나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는데 참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시모와 신우가 양보하고 조금씩 물러섰다면 상황은 이런 식으로 흐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책임감이 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참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떡을 하나 받으면 떡 한 봉지로 갚는 사람이요. 시모가 마지막까지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시모는 이 모든 사태가 시조모의 말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시모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특히 결혼하고 나서 그것을 제일 강하게 느꼈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눈길 한 번 안 주고 안아주지도 않았으니까요. 하물며 친정에서 아기용품이 선물로 수두룩하게 흘러들어올 때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관심조차 주지 않았을 때 그때 정말 강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뒤에 알게 된 그 이야기에 더 화가 났던 거고요. 만약 시모가 남편을 최소한 싫어하지는 않았더라도 남편은 시모의 가장 든든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신우도 마찬가지죠. 신우가 조금만 덜 이기적으로 굴었다면 남편은 신우를 친동생으로 여기며 무엇이든 해줬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람 뒤통수를 치려고 했으니. 사실 남편이 동생 결혼할 때 대비해서 적금도 모으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아프고 아버지 번 돈이 병원비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동생이랑 어머니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았으니 그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것만 봐도 인연 끊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시모는 딸한테 시달려 등골 빠지게 일하다 치매나 걸리고 딸은 시모한테 빨대 꽂으려다 더 큰 짐을 얻게 됐으니 자기가 뿌린 대로 고스란히 걷어들인 거였죠. 어쨌든 이제라도 그 무시무시한 모녀들과 인연을 끊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남편 잘 만나도 시댁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일이더라고요. 남편은 좀 침울해 보였지만 지금은 더 개운한 모습이고요. 시부와 시조모는 저희가 자주 들리고 외박해서 집에 자주 모시니 예전보다 더 좋아하세요. 지금까지가 제 사연 끝입니다. 어떠셨나요? 많은 의견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겪었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용기를 내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요. 어렵게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8년 차 되는 부부였어요. 저와 남편 사이엔 아이가 없었는데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에 다니게 되었고 병원에 다녀도 임신이 되지 않아 포기를 한 그런 상태였어요. 처음엔 남들 잘만 되는 임신이 되지 않아 좌절도 했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임신이 안 되나 저 자신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어요. 남편도 저도 몸은 건강하다고 하는데 도무지 임신이 되지 않으니 그럴만도 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몇 년을 노력하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너무 힘들다. 이제 포기하자. 포기? 정말 괜찮겠어? 괜찮지, 그럼. 난 아기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난 몸도 몸이지만 당신 보고 있으면 마음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자. 병원 같은 거 그만 다녀. 그 주사기도 이제 다 버리고. 알고 있었어요. 저를 위해 남편이 저렇게 말해준다는 것을요. 사실 남자보단 여자가 더 힘든 과정이 분명했고, 그런 과정 중에 점점 제가 지쳐가니 그런 저를 위해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준 것이었죠. 그런 남편의 뜻을 고맙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흰 그렇게 임신은 포기한 채 살아가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참 많이 힘들었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 점점 마음도 안정되고 아이 없는 생활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시댁에서 말이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점은 있긴 했죠. 예. 너희는 아직도 소식이 없니? 진짜 이대로 포기할 거야? 그렇지 않아도 식구도 없어서 조용한 집에 울음소리라도 들리면 좋으련만. 너희는 정말 자식 없이 살 작정인 게야? 누구보다 아기 기다리는 건 저희란 걸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병원도 오래 다녔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니? 이젠 아들도 필요 없으니 딸이라도 하나 낳아줬으면 좋겠단 심정이다. 나만 이러니? 나만 이래? 남들 다 가지는 애가 너희는 왜 그렇게 힘든 거니? 병원에 그렇게 다녔으면 한 번쯤이라도 임신이 될 법도 한데 그것마저도 안 되니 돈은 돈대로 날리고 힘은 힘대로 빠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어쩔 수 없죠. 노력해도 안 되니 이젠 마음 편히 먹고 기다려보려고요. 너는 속 편해서 좋겠다. 나는 이렇게 애가 타는데 넌 그렇게 속 편해서 좋겠다고. 내려놨다고 한들 저라고 마냥 속이 편할 리가 없는데 시무는 꼭 저런 식으로 답답함을 분출했어요. 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엔 시무 혼자 계셨는데 시무 말대로 아이라도 있었으면 가끔 보는 손주 재미라도 있었을 텐데 그 재미도 없으니 저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도저히 넘길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시댁엔 제사가 많은 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시부 제사는 중요한 집안 행사였습니다. 시모는 늘 저에게 조상한테 잘하면 그게 다 우리한테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 준비하면서 나쁜 생각하지 말고 귀찮다고 생각하지도 말거라. 좋은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니 말이야. 특히 네 시아버지 제사상 준비할 때는 더 정성을 쏟아야 한다. 음식도 살아생전 네 시아버지가 좋아했던 것도 추가해서 올리고. 라고 제사를 강조하곤 했고 저 역시 며느리 된 도리는 지키고자 시부 제사 땐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었죠. 시부 제사가 있는 날엔 아침 일찍부터 시댁으로 가 제사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고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외동딸인 저를 너무나 사랑하며 키워주신 아빠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으며 너무나도 저를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자식이 그러하듯 저 역시 많이 보답하지 못한 마음에 후회스럽기도 했고 더는 따뜻한 아빠 품에 안길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저는 슬픔에 잠겨 있었고 남편은 그 시간 동안만큼은 누구보다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었어요. 남자가 나쁘끄럽게 꽃 같은 거 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라던 사람이 한아름 꽃을 사와 안기기도 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장모님께 애교 한번 부려본 적 없는 사람이 친정엄마의 팔짱을 끼고 우리 집에 모셔오기도 했고요. 장모님,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는 겁니다. 아니야, 그냥 밥만 먹고 갈게.
내가 여기서 자면 정서방 불편해서 안 돼. 불편하기는요. 요즘 집사람도 영 힘이 없어서 저도 힘이 없는데 장모님 계시면 집사람이 웃기도 하잖아요. 저한텐 그것만큼 힘나는 일이 또 없는걸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무시고 가셔야 합니다. 제가 특별히 집사람 옆자리도 양보해 드릴게요. 그래? 정서방이 정 그렇다면 오늘은 자고 갈게. 이렇듯 엄마를 모시고 오는 날이면 어떻게 해서든 엄마를 제 옆에서 자게 했고, 그런 남편을 보며 저 역시 웃는 날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돌아온 아빠의 기일날엔 슬프기는 했지만 처음보단 많이 무뎌진 감정으로 제사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아빠의 첫 제사이다 보니 제가 모시고 싶었고, 남편에게 이런 제 뜻을 말하니 남편도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곧 아빠 기일인 거 알지? 그럼 알지. 얼마 안 남았잖아. 왜? 나 우리 아빠 제사 우리 집에서 지내고 싶어. 첫 제사이기도 하고 내가 차려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당신이 장인어른 제사 챙기는 건 당연하지. 뭐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다 해. 난 상관하지 말고, 알겠지?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아주며 제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하라고 해주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모시자고까지 해주었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한사코 와서 돕겠다는 엄마를 오지 못하게 하고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창 준비하고 있는데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요즘 뭐 하고 지내니? 뭐 하고 살길래 연락 한 통이 없어? 죄송해요. 아시다시피 아빠 돌아가시고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러고 보니 사돈 돌아가신 게 작년 이맘때 아니니? 네, 오늘이 기일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제사 준비하고 있어요. 전 당연하다 생각했기에 아무렇지 않게 말했는데 시모는 들어선 안 될 말을 들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되묻더라고요. 뭐? 뭐를 한다고? 아빠 제사 준비한다고요.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문제가 많지. 네가 왜 그 제사 준비를 해? 너 출가 외인이야. 그런 네가 왜 친정 제사를 지내냐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작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데 저에게 이딴 말을 하나 싶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댁 친정이 어디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지. 거기에다 시댁 제사엔 그렇게 온갖 정성을 쏟으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친정아빠의 제사를 챙기지도 못하게 하는 시모를 보며 정말 오만정이 떨어진다는 말이 어떤 건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전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대는 시모에게 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출했어요. 어머님, 저 외동딸이에요. 저 아니면 제사 준비할 사람도 없는데 당연히 제가 해야죠. 제가 시댁 제사는 다 준비하고 지내는데 저희 아빠 제사 하나 못 지내드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댁은 시댁이고 친정은 친정이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 정도면 넌 이제 친정하고 연을 끊었다고 봐야지. 어찌됐든 난 절대로 싫으니까 당장 다 때려치우거라. 싫은데요. 이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제 마음대로 할 거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너 기어코 내가 가서 그 상을 다 엎어야 그만할 거야? 시모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고 잠자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전화기를 가지고 가 한바탕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엄마, 진짜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이 사람이 장인어른 제사상 좀 차리겠다는데 왜 엄마가 하라 말아야? 당연히 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잖아. 이 사람 아니면 할 사람도 없고.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쳤니?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마누라 편 든다고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난 지금 마누라 편 든다고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잘못된 행동으로 집사람을 괴롭히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만약 집사람이 엄마한테 잘못하면 똑같이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트집 잡지 말고 앞으로 그런 말 할 거면 집사람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 뭐? 연이라도 끊으란 말이야? 지금 엄마 말이 그렇잖아. 집사람한텐 자식돌이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마는 우리한테 자식돌이 하길 바래.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하여튼 집사람이 장인어른 제사 지내는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계속 그러면 우리도 자식돌이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고 평생 아빠 제사에도 안 갈 거고 엄마가 죽어도 제사상 안 차려드릴 거야. 시모는 화가 많이 난 듯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은 전화기를 들고 연신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곤란하기도 피곤하기도 하다는 듯이요. 다시 이런 일로 당신 괴롭히면 참지 말고 할 말 다 해. 내가 다 막아주려고 노력하겠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 당신도 마냥 참지 말고 할 말은 다 해야 당신이 상처를 덜 받아. 알겠지? 알겠어. 내가 다 막아준다는 말보다 더 든든했고 남편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제사는 무사히 지내게 되었고 엄마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덕분에 잘 치를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남편은 그런 엄마의 이부자리까지 펴주며 이런 날은 혼자 주무시면 안 된다고 눕혀드리기까지 했고요. 이런 남편으로 인해 시모에 대한 섭섭함은 사라지고 없었는데 소식을 전해들은 시누이까지 저에게 연락이 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언니, 이야기 들었어요. 많이 서운하고 속상했죠? 언니가 우리 집 제사 지내준 것만 해도 몇 번인데. 처음엔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었는데 오빠가 잘 달래줘서 괜찮아졌어요. 어머님도 앞으로 제사 문제로 아무 말 안 하기로 했고요. 듣는 내가 다 속상하던데. 우리 언니는 마음도 좋아. 오빠가 달래준다고 금방 풀리는 거 보면. 어쨌든 나도 엄마한테 한 소리 했으니까 혹시나 마음에 남은 앙금 있으면 풀어요. 괜히 마음에 담아두면 언니만 힘들잖아요. 그냥 다 잊어버려요. 알겠죠? 알겠어요, 아가씨.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시누이까지 나서 시모에게 한 소리 했다고 하니 고맙기도 하고 시모가 불쌍하단 생각마저 들 지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앙금은 시누이가 말했듯 씻은 듯이 날아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전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시댁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성격도 좋고 평소 저랑 좋게 지내던 시누이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결혼 상대가 의사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잘된 일이라며 얼마나 기뻐한 줄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이 자신보다 제가 더 기뻐하는 것 같단 말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시누이에게 축하 말을 전했고 시누이 역시 기뻐하며 저에게 시집가서 잘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집에는 경사가 났다며 다들 기뻐하고 있는 와중 저에겐 불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를 불안에 떨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시모였는데요. 시누이가 시집 간다는 말이 나온 뒤부터 묘하게 시모가 저에게 잘 대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는데 밥상이 다 차려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보면 모르니? 너 먹으라고 내가 다 차렸어. 다 네가 좋아하는 반찬들이니 마음껏 먹고 맛있으면 싸서 가거라. 혹시 몰라서 넉넉히 해서 소분해서 넣어뒀어. 감사해요. 다 맛있겠어요. 얼른 먹고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 두세요. 아니야, 됐어. 음식 만든 사람이 뒷정리까지 다 해야지.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맛있게 먹기나 해. 아니에요. 설거지는 하게 해주세요.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저는 끝까지 설거지만은 제가 한다고 했지만 시모는 한사코 저를 말리며 직접 설거지를 해버리더라고요. 이런 모습만 해도 불안감이 밀려오는데 시모의 입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날은 시댁 제사를 얼마 앞두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가, 바쁘니? 아니요, 어머님.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지금 갈까요? 아,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오는 증조부님 제사 말이다. 아, 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전날부터 시간 비워뒀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바쁘면 안 와도 된다는 말 하려고 전화했어. 아니, 앞으로 제사 지내는 거 신경 안 써도 돼. 앞으로는 나 혼자 해도 될 것 같구나.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우리 집처럼 제사 많이 지내는 집도 없고 너도 8년이나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싶어서 말이야. 이제 나도 나이도 있고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이고 간소하게 혼자 지내려고 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안 와도 된다. 네? 어머님,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니라니까 얘가 왜 이래? 이상하잖아요.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이유로 갑자기 아예 제사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지 않겠어요? 혹시 저한테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하여튼 이번 제사부터 안 와도 되니 그런 줄 알고 푹 쉬거라. 그렇게 중시하며 8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사 하나만큼은 챙기던 시모가 이런 말까지 하니 불길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는 하나뿐이더라고요. 신우이의 결혼. 시기상으로도 상황상으로도 그 원인은 신우이 결혼밖에 없었고 전 남편을 붙잡고 추궁 아닌 추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 어머님,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으시지? 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글쎄 이상하잖아. 8년 내내 나한테 밥상 받아먹던 분이 요즘 따라 집에 불러서 가보면 밥상이 떡하니 차려져 있기도 하고 요즘엔 나한테 설거지도 안 시키셔. 그것뿐인 줄 알아? 그렇게 제사 노래를 부르던 어머님이 그제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사를 오지 말라고 하더라니까. 당신 같으면 이상하지 않겠어? 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아가씨 결혼 때문에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으시지? 왜? 가전이나 가구 사달래? 냉장고? 아니면 세탁기? 아니면 침대? 뭔데? 말해봐. 아니야. 바라긴 뭘 바래.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냥 이제서야 당신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으셨겠지. 남편은 한사코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아닌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어요. 지나치게 화들짝 놀라는 모습과 말을 더듬은 것이 딱 남편이 거짓말할 때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여보,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나 화 안 내. 난 당신이 거짓말하고 나한테 숨기는 게 제일 싫어. 그러니까 말해봐, 솔직하게. 전 남편을 끝까지 닥달했고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그게 사실은 엄마가 혜은이 집이라도 해서 보내주고 싶나 봐. 집? 왜? 상대방 집안에서 집까지 해오라고 한대? 그런 건 아닌데 의사 집안에 시집 가는데 집이라도 해가야 혜은이 기가 좀 살지 않겠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인어른 사망보험금으로 혜은이 집 한 채 해달라고 하더라고. 아, 물론 나는 그 자리에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했어. 혜은이도 그 말 나오자마자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했고. 당신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건 혹시나 당신이 오해할까봐 그랬어. 우리는 진짜 그럴 생각도 없는데 혹시나 당신이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당신을 대한다고 생각할까봐. 다른 사람도 아닌 신우이가 결혼을 하니 저도 세탁기, 냉장고쯤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집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돌아가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은 아빠의 보험금으로 말이죠. 정말 그 순간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 눈치를 남편은 또 살피고 있었고요. 여보, 당신은 정말 어머님 생각이랑 다른 거 맞지? 날 몰라? 난 진짜 아니야. 난 엄마가 그 말 꺼내자마자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했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쓸 수가 있겠어? 혹시나 쓸 일이 생긴다면 그건 오로지 장모님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이잖아. 2번 다시 그런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고 못 박았어. 혜은이도 그 돈으로 시집 가야 한다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고까지 했고 말이야. 이렇게 말한 남편은 저에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이럴까봐 이야기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서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우 역시 친정아빠 보험금을 노리는 것 같지 않았고 오로지 시모 혼자 헛된 꿈에 빠져 난리를 부리는 듯 했어요. 전 남편의 말대로 신우의 결혼엔 신경 쓰지 않고 지냈고 그렇게 제가 아무런 연락도 없으니 답답한 시모가 직접 이야기를 꺼내고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때쯤이면 제 귀에도 많은 이야기가 들어갔을 텐데 제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어떤 말도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먼저 한 연락이었죠. 아가, 잘 지내니? 요즘 왜 연락이 없어? 혹시 어디 아프니? 아프긴요, 괜찮아요. 요즘 이런저런 일로 정신이 좀 없어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어머님은 잘 지내시죠? 시모는 저의 잘 지내냐는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에 힘을 쭉 빼며 축 처진 목소리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난 잘 못 지낸다. 요즘 걱정이 많아.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혜은이가 직장 생활을 늦게 시작했지 않니? 그래서 모은 돈이 별로 없어. 아니,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런데 혜은이가 시집가는 집이 보통 집이니? 의사 집안 아니니? 의사 집안. 왜요? 그 집에서 뭘 과하게 바라기라도 하는가 봐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집안에 시집 보내는데 덜렁 몸만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도와줄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 아가,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집 한 채만 네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큰 집도 필요 없어. 딱 30평대 아파트면 어떻게 우리 혜은이 기 좀 펴고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겠니? 시모는 30평대 아파트가 사고 싶다고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다는 듯 별것 아닌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전 더 어이가 없었고 이런 문제일수록 확실히 말해야 했기에 전 돌리지 않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어머님, 30평대 아파트가 한두 푼도 아니고 저 그런 돈 없어요. 그리고 돈이 준비되는 집안이면 집을 준비해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되면 두 사람이 잘 이야기 나눠서 두 사람 힘으로 모아서 집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어요? 혜은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모아서 집을 마련해? 그리고 모은 게 있다고 한들 어떻게 그 집에 신혼집 마련할 돈을 내놓으라고 하냐고.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집안이 아니라 의사 집안이라고. 그런 집에 시집 가면서 집 한 채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니? 조금 전까진 아가아가 하며 상냥하기 그지없던 시모는 제가 단칼에 거절하고 나서자 180도 바뀐 언행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시모의 모습에 저 역시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같이 화를 낸다고 한들 남는 것도 없기에 최대한 차분히 시모와 대화하려 애썼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아가씨랑 결혼할 남자한테 말을 해야죠. 저한테 이렇게 돈 내놓으라고 할 게 아니라요. 글쎄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우리 혜은이가 평생 기 죽어서 살 거 아니니?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네가 집 한 채 마련해줘. 그러면 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일을 키우니? 너 돈이 있지 않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 평소에 너랑 혜은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사이도 좋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째째하게 구냔 말이야.
사이 좋은 거랑 집 한 채 해주는 거랑은 별개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있잖아. 네 아빠 사망보험금. 사돈 돌아가시면서 사망보험금 많이 받은 거 나도 다 안다. 내가 네 아빠 제사도 지내게 해줬는데 넌 고작 집 한 채 못 해주니? 결국 시모의 입에서 아빠의 사망보험금 이야기가 나오고야 말았고, 더는 화를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것도 아닌 아빠의 목숨값을 자격도 없는 시모가 저리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며 참을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저한테 사망보험금이라도 맡겨두셨어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어쩌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 돈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아빠 목숨값이에요.